우와,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한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울산이 역사적으로 정말 빛났던 전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울산 시민 세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최유지라고 합니다. 울산 제대로 연구소장 정혜조입니다. 저는 크리에이터 최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을 하려니까 저는 이런 노래가 좀 떠올라요. 야, 떠나자. 세 분 다 아시네요. 두 분은 아예 모를까봐 살짝 귀가 빨개지고 있었는데, 자, 제목을 이야기하면 또 너무 스포일러가 되니까 한번 풀어가 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다 이야기 했었고, 자, 바다하고 울산 하면 뭐죠? 고래요. 고래를 빼놓고 이 지역의 역사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고래잡이에 대한 가장 오래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또 이 울산에 있어요. 어딜까요? 무대 안과과. 멋진 곳이잖아요. 이게 언양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 분 다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저는 안 가봤어요. 그래요. 기회 될 때 꼭 한번 가보세요. 저도 안 가봤으니까 손잡고 한번 가보세요. 좋습니다. 자, 여기에 국보로 지정된 반구대 암각화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동물이 정말 많아요. 호랑이도 있고 사슴도 있고. 그런데 고래가 무려 52마리가 52마리. 그려져 있죠. 자, 이때부터 고래잡이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그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예.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울산의 황성동이라는 곳에 고래뼈가 발견이 됐는데 맞아요. 사슴 앞다리 그 뼈가 그 고래 등뼈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사슴의 뼈가 어떻게 고래뼈와 만났을까요? 그래서 옛날 울산에 살았던 옛날 사람들이 고래잡이의 창살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요. 6,000년 내지 7,000년 전에 사슴뼈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울산에서 고래를 잡았던 그 기록이 바로 여기에서 태동되어 가지고 울산 고래잡이는 7,000년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게 오늘도요, 저희가 교수님 덕을 톡톡히 봅니다. 그냥 버스 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암각화가 7,000년 정도 됐다고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고래 등뼈에서 발견된 사슴 앞다리뼈는 5, 6,000년 전의 것이라고 하는데, 시대적으로는 그쵸? 이게 청동기 이전 시대라서 당연히 쇠붙이가 없는데, 자,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네, 철이 없으면 동물 뼈로 어떻게든지 고래를 잡아냈습니다. 이게 조선시대에도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정철의 관동별곡 같은 문학작품에도 기록이 남아있고, 왕조실록에도 그런 기록들이 많대요. 이제 왕이 뭐 아끼는 신하에게 고래 수염을 하사해줬다. 뭐 지역에서 잡은 고래를 진상해라. 또 뭐 영조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고래가 잡혔는데 같이 잡은 하급관리들이 고래 누나를 좀 갖겠다고 서로 싸워서 영조가 화가 나서 그냥 누나를 쪼개라! 네, 거의 뭐 솔로몬이었죠. 자, 이렇게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데, 하지만 현대는 어때요? 상업적인 폭경이 세계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금지돼 있죠. 그래서 이 고래잡이를 중심으로 번성했던 장생포 일대가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울산시는 이렇게 고래 어업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했던 지역의 역사가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여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역사를 장생포를 다시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장생포 고래박물관. 고래역사박물관. 그래서 교수님은 가보셨죠? 예, 당연히 네, 가봤죠. 가보셨을 것 같고.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가려고요. 가려고요? 네. 교수님 어떻게 좀 손잡고 데려가서 좀 해설도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 되면 저도 좀 같이 네. 데려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고래잡이를 중심으로 번성했던 울산의 전성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울산의 역사, 통일신라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항구로서의 기능이 발전된 거는 사실 통일신라 이전과 이후의 울산항은 완전히 다르다고 해요. 성까지 만들어지고 국제적인 무역항으로서의 위상을 이때부터 다지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통일신라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드라마와 영화에서 봤던 화랑들 모습 생각하면 어때요? 꽃미남. 잘생겼어요. 일단 잘생겼죠. 맞아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드라마에도 그렇고 우리가 현실에서도 너무 잘생겼는데 뭔가 좀 분해나고 집도 잘 살 것 같고 이런 사람들 두고 무슨 얘기예요, 보통? F4 이런 거 얘기하세요. 네. 구준발. 꽃보다 남자. 그쵸? 당시에 화랑도도 딱 이렇게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잘 사는 집안, 그러니까 귀족 자제들을 중심으로 했던 뭐 수련 집단, 뭐 사교단체 정도로 이해가 됐었는데, 나라에서 보니까 이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걸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지원을 좀 해줘야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계층도 이제 귀족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계층에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인재를 만들어내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정말 산실이 되죠. 김유신이라든지 김춘추는 왕족이었지만 왕족으로서도 참여를 했었고 뭐 관창, 원술 이렇게 교과서에서 봤던 이름들 모두 다 이제 화랑도 출신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울산 역시 이 화랑도가 번영했던 그 중심지 중에 하나였던 사실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역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지역이 이제 아주 흥했던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면 좀 쇠퇴했던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없을까요? 고려시대 때는 울산 박씨 시조 박윤흥이가 신라로서부터 울산을 내려와서 지방 토우가 되어서 신라가 있을 때 박윤흥이가 자기 밑에 부하를 왕건인데 보내가지고 귀부를 했어요. 귀부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고려시대 초창기에는 고려의 도움, 주황제국 도움을 받아가 굉장히 잘 살았는데 중반기 이후에는 네. 변방지적이라 해가지고 외부로부터 침략이 많아가 한때는 울산에 있는 군수나 지방행정관이 울산에서 근무를 못하고 예. 경주에 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아주 서러웠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회가 오래가지 못했던 건데 모든 게 이렇게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항상 파도를 타게 마련인데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현재의 울산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위상이 어떨까요? 두 분께서는 울산 시민으로서 지금 울산 생각하면 어떠세요? 공업도시 1위로 지금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GDP도 굉장히 높은 맞아. 지역이고 자동차, 현대자동차 같이 음. 큰 기업이 많이 있어서 자, 공업 중심지로 이제 현대사에서 울산이 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으로 울산이 빛났던 시기들, 그리고 현재 울산도 좀 돌아보면서 지역의 역사, 그리고 오래된 이 지역 주민들, 우리 조상님들부터 지금까지 이 지역을 일궈오고 있는 분들의 저력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세 분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고래사냥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새롭게 알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은요? 다시 들어보니까 울산에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었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 보문님 마지막으로. 저는 매 시간 이렇게 울산 관련해서 역사나 지식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이 지역에서 함께 호흡하고 계신 세 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또 뜻깊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빛나는 울산 지역을 더욱더 빛냈던 6명의 대표 인물을 정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번에 만나요. 고래! 고래!